오늘도 무사히 하루 보내셨습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과 구속 취소 신문에 참석한 데 이어 오후엔 탄핵심판 변론에도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헌재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퇴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요,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일국의 대통령과 총리가 한자리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설명을 좀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 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쓴 책이 출간이 되는데요. 이 책에서 한 전 대표는 비상계엄 당시 체포되면 죽을 수도 있다, 휴대전화를 끄고 가족도 피신시키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이슈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법문상으로나 법리적으로 봐도 너무나 명백합니다. 구속 사유는 소멸됐고 지금 현재 불법 구금 상태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우리 재판장께서 현명한 결정을 하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른바 재판 빅데이였습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재판이 동시에 겹쳤다는 거죠. 정리 좀 해보죠. 우선 오전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첫 형사재판, 내란 혐의 형사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짧게 한 13분 정도 진행이 됐고요. 다음번 재판은 내달 24일입니다. 요게 예고가 됐죠. 그리고 요게 끝난 뒤에 바로 구속 취소 신청을 했잖아요. 이거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1시간 가까이요. 여기에서는 검찰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방을 벌였고요. 요게 두 가지가 오전에 있었고, 오후에는 지금 진행 중이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10번째 변론입니다. 오늘 증인들 여러 출석하고 하는 날인데,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 출석을 딱 하고 첫 번째 증인이 등장하기 전에 퇴정했어요. 대심판정에서 나간 거죠. 5분 만에요. 그래서 굉장히 의아하게 여겨졌거든요. 그리고요, 뉴스와이도 방송 직전까지 설명이 안 됐습니다. 왜 나갔냐는 거에 대해서. 자, 그런데 설명이 들어왔습니다. 속보로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총리 증언을 대통령이 보는 모습, 이거 국가 위상에 좋지 않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일국의 한 나라의 대통령과 총리가 헌법재판소에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 자체가 국가 위상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죠.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국가 위상 고려에 대통령이 퇴정했다, 양해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답니다. 그리고요, 또 있습니다. 퇴정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첫 번째 증인인 한덕수 총리의 증언이 끝난 뒤에는 다시 입장을 했답니다. 들어온 거죠. 퇴정했다가 한덕수 총리가 다 끝나면 그 뒤에 들어와.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각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 얘기 좀 해볼까요? 세 분 나오셨는데요. 김상일 정치평론가,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소정 변호사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선 김상일 평론가. 네. 그러니까 설명은 됐어요. 한덕수 총리,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과 총리인데 헌법 재판을 받기 위해서 나란히 같은 공간에 있는 거, 이거 국가 위상 고려하면 좋지 않다, 이런 판단이었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신청한 증인이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증인이 출석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퇴정을 했어요. 이거는 또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동안 헌재가 마치 굉장히 중요한 증인을, 그리고 본인들의 주장을 예. 입증해서 지금까지의 어떤 분위기를 한 번에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을 것처럼 굉장히 강하게 증인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결국 본인은 그 중요한 증인에게 신문을 하거나 뭐 이렇게 쪽지에 적어서 물어보고 싶은 것을 물어보는 것조차도 사실상 포기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그동안 그렇게 강하게 헌재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증인 신청을 했을까? 사실 한덕수 총리를 놓고는 두 번째 신청만 했는데 받아진 그러니까요. 거였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신청이 안 된 걸 가지고 엄청 비난도 했지 않습니까? 예. 헌재를. 그럼 이게 왜 했을까? 결국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건 결국은 헌재 흔들기였다. 헌재가 굉장히 편파적이라는 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예.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줄 거를 알고서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우기고 이렇게 한 거 아닌가. 그래서 헌재를 흔들고 결국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이 아니었냐. 이렇게뿐이 저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오늘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재판 지연은 이제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예. 하루에 3명 하는데 뭐 1명 더 한다서 재판이 지연이 됩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예. 아마 이제 그 한덕수 정인은 이게 우호 정인이랍니다. 우호 증인. 예,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게 총리니까. 예. 따라서 이제 그 홍장원 그다음에 뭐 경찰청장 조지호 총장. 이런 분들은 이게 좀 적대 정인이에요. 그렇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이런 분들에게 반드시 뭘 치열하게 해야 되니까 예. 대통령이 직접 하는데 예. 지금 변호인단의 질문에도 한덕수 총리가 답변을 잘 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경우에 굳이 뭐 대통령이 아. 메모지까지 끼어들 필요는 없고 대통령까지? 질문권은 없어요. 오. 이것도 저는 문제라 보는데 대통령이 질문할 권리는 없어요. 그럼 이제 그 쪽지나 전달해서 대신 예. 질문 좀 해달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도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의 뜻에 맞게 정언을 잘 해주고 있잖아요. 계엄이 왜 필요했는지 뭐 예산권 남용이나 예, 탄핵 예. 남용 따라서 이제 뭐 굳이 대통령이 개입 안 해도 저는 뭐 정언을 잘 해주고 이건 들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이게 계엄의 정당성 문제가 있고 예. 그다음에 국무회의 절차가 이게 통상하고는 같을 수가 없죠. 예. 왜 비상 상황에 계엄 국무회의가 통상의 국무회의하고 똑같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예. 따라서 그 부분도 잘 정언했다 봐요. 아니 근데 제 말이 말도 안 된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분석에 대해서 이게 예. 약간 좀 말이 안 되고 터무니없다는 예. 반응을 보이셨는데 지금. 말씀을 드리면 예. 그러면은 김용현 전 장관은 더 우호 증인이잖아요. 그렇죠. 왜 신문했어요 직접? 아 그때는 지적 질문도 하고 그랬어요. 논리 무순이에요 지금. 그리고 대통령 측의 설명도 예. 뭐 국격이나 뭐 이런 거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총리는 국격에 맞지 않고 그 다음에 본인의 가장 신복으로 상징되는 경호처장, 예. 전 국방부 장관은 같이 앉아가지고 예. 공방을 하는 게 그럼 격에 맞습니까? 이 서정욱 변호사는 어떻게 좀 답을 하실까요? 아니 지금 시간을 끈다고 이제 재판 지연 이야기 하길래 지연은 아니다. 하루에 3명 하는데 오. 1명 더 한 데서 오전에 예. 1명 더 한 데서 지연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반론으로 제기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서정욱 변호사가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는 건 지연 전략이다. 그거 아니다라고 부인하셨다는 거죠. 예, 예. 그거는 아니다고 본다. 알겠습니다. 두 분 또 시작하자마자 아주 또 열띠게 좀 주고 받으셨어요. 자, 상황이 오늘 이렇게 전개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두 번째 증인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에 대한 신문이 진행 중인 거죠, 지금. 이런 가운데요. 오전 상황 좀 짚어보죠. 오전에 서울중앙지법에 출석을 했죠. 그리고요, 거기서 두 번째로 구속 취소 신청에 대한 신문이 있었어요. 판사 앞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던 건데, 그거 좀 정리 좀 해볼까요? 이렇게 주장이 맞섰습니다. 서로 다른 구속 만료 기한, 특히 여러 가지 공방이 있었는데 그중에 이 부분이 가장 첨예했어요. 이미 구속이 끝났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구속이 쭉 이어지고 되는 건데 지난달 26일이에요. 지난달 26일 검찰이 그날 늦은 오후에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이제 그 시점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측은 그러니까 공수처가 처음에 체포를 하고 그때부터 구금 상태에서 구속이 진행됐잖아요. 1월 25일 그러니까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하기 전날 이미 구속 기한이 만료가 됐다. 끝났다. 그러니까 끝났으니까 이거는 구속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다. 그리고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요. 그 구속기일이 끝나기 그 전에 체포 적부 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이런 게 있었는데 이때는 요 기간 동안은 구속 기간이 좀 정지된다 그래요. 이걸 감안하면은 1월 25일
시간 단위로 계산할 때 1월 25일로 구속기한이 끝났다. 그러니까 26일 날 구속영장 청구하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런 주장이에요. 반면에 검찰 측은 무슨 소리입니까? 적부심사 이런 거 다 짜져보면 원래 구속 끝나는 거 27일까지예요. 그리고 그거 끝나기 전에 26일 날 구속영장 청구했잖아요. 날짜로 계산해줘. 왜 시간으로 계산합니까? 이렇게 맞섰어요. 오늘.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25일로 끝난 거냐 27일로 끝난 거냐 그리고 시간으로 계산을 해야지 왜 날짜로 하느냐 무슨 소리입니까? 원래 날짜로 계산하는 겁니다. 이건데요. 손중혜 변호사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기존의 판례와 실무 예에는 일로 계산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윤 대통령이 검찰로 재직할 당시 검사로서 업무를 처리했을 때도 일로 계산해서 그동안 처리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예외적으로 이 사건에 한해서는 또는 앞으로 시간으로 하는 것이 피고인의 이익에 부합한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취지로 이론의 여지 없이 일로 계산하는 것이 법 문헌에 충실한 해석일 뿐만 아니라 그존의 판례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대통령 측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피의자의 방어권에 충실하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체포적부심을 했다가 구속 기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당하다라는 취지를 주장을 했는데요. 관련된 형사소송법의 규정은 기간이 계산에 관련한 규정이 있습니다. 구속 기간, 그러니까 구속 시간이나 구속 일로 명시하지 않고 구속 기간이라고 이제 설정하다 보니까 해석의 여지가 나올 수 있지만 이 구속 기간과 관련해서는 기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하루로 친다고 한다거나 기간의 말일은 공휴일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한다거나 구속 기간과 관련해서 말일, 일자라는 표현을 법문원에서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피 신청과 관련한 구속 기간을 산입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와 관련한 판례에서는 정지되는 기간과 관련해서 일로 계산하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종전의 선례와 해석은 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검찰이 그것도 하루 전에 이제 기소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 구속 기간 만료나 유효 기간 내에 기소를 했는지 여부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인데 이 피고인 측에서 어떻게 보면 법 쪽에서는 좀 신박한 주장, 새로 듣는 주장, 그러니까 독립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이 들어온 만큼 법원에서 판단할 가능성은 있고 일리 있는 주장이 나오긴 하지만 이 과거의 선례들과 실무에야 법 문헌에 배치되게 판단이 나올지는 조금 가능성이 낮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게 무슨 말일까? 이해하기가 알쏭달쏭 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래요. 원래 공수처에서 체포를 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구속기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쭉. 그래서 구속기간이 1차적으로 열흘이거든요. 그럼 그 열흘이 끝나는 시간이 언제냐? 그걸 놓고 다툼이 있는데 그 열흘 시간 사이에 적부심사라는 게 좀 있었어요. 근데 그 적부심사가 시간으로 치면 한 30시간 정도가 걸렸고 이틀에 걸쳐서 30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이거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거 30시간 그대로 시간수로 딱 빼면 1월 25일에 구속기간 끝납니다. 그냥 그 다음날 검찰이 구속 기소한 거 이거 무효예요. 이 주장인 거고요. 검찰 쪽에서는 무슨 소리입니까? 30시간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이틀에 걸쳤으니까 이틀을 추가해야 되죠. 그러니까 27일까지입니다. 그 전에 했잖아요. 이렇게 공방인 겁니다. 네, 다만 대통령 측에서 좀 논리와 관련한 일관성이 없는 게 시간으로 계산할 거면 끝까지 시간 단위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33시간으로 계산을 하고 이틀은 48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틀이 안 채워졌으니까 하루만 일자를 빼야 된다는 주장이에요. 하루로 또 시간으로 계산하고 또 빠지는 일자는 하루입니다. 이게 약간은 통일적이지 않습니다. 자, 소정욱 변호사, 이게 지금까지는 검찰 쪽에서는 아니 이건 날짜, 일수로 계산해 왔는데 갑자기 왜 시간을 들먹으니까 약간 이런 반응인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검찰이 이거 일관성이 없는 게 체포적부심은 시간 단위로 한 게 이설이 없어요. 체포적부심은 이제 접수하고 반환받은 날짜 새벽 2시. 그거는 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이설이 없어요. 지금 문제는 이제 이거 서부지법에서 구속적부심. 영장실질심사. 아, 영장심사. 체포적부심 한번 했고 그다음에 영장실질심사를 했잖아요. 요게 날짜로 검찰은 계산하고 대통령 측은 이것도 체포적부심처럼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 영장실질심사 때문에 그런데요. 문제는요. 이게 논문이 신희철 교수는 논문이 있어요. 뭐냐? 형소법에
이게 규정이 옛날에 영장실질심사가 임의 절차일 때 옛날에 영장실질 받고 싶은 사람 받고 받기 싫은 사람 안 받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자기가 선택하니까 불이익도 받아야 되죠. 예. 그래서 그때는 이게 날짜로 공제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법 바뀌어 가지고 영장실질심사는 의무 절차예요. 예. 그럼 이게 나 받기 싫은데 영장실질심사는 무조건 의무 절차야, 서류라도. 예. 그럼 이게 3일 정도 더 살아야 돼. 나 10일이면 되는데 예. 13일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의무적인 절차로 바뀔 때는 아예 공제를 하면 안 된다. 예. 이런 논문이 많이 나옵니다. 아예 시간도 고려, 아니 왜 받기 싫은 사람도 이게 받는데 왜 시간을 공제하느냐. 예. 따라서 이게 저는 최대한 이게 피해자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면 시간으로 해야 되고 예. 아예 입법론적으로는 이게 잘못된 규정이에요. 아예 공제 자체를 안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손 변호사님 말씀 중에 왜 대통령실 주장이 그러냐면 모든 건 이게 피해자한테 유리하잖아요. 예. 10일이잖아요. 구속기한 10일. 예. 그러면 이게 구속되는 날은 밤 11시 55분에 구속돼도 하루를 봐요. 그건 10일이니까. 예. 1분만 남아도 하루야. 예. 근데 마지막 날은 23시간 55분이 남아도 벌이 돼요. 예. 왜 거짓날 끝나는 거 봐야 돼요. 그래서 밤 12시가 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건 하루가 안 되잖아요. 4.4.5입처럼 사람에게 20시간 남은 때에서 하루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주장은 앞에는 초일은 1분만 돼도 하루, 마지막에는 이게 23시간이 남아있어도 예. 하루가 완전히 안 되면 버리고 예. 그 전날 자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법조인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진짜 저는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그동안 적용됐던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법의 안정성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흔들어도 되나요? 그럼 앞에 억울한 사람들 다 구제 방안까지 만들어 주든가 예. 아니면은 제도를 바꿔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지도층에 속하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법의 안정성을 흔드는 게 저는 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법원의 판단은 아직 안 나왔어요.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오늘 김용현 전 국방장관 역시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이 구속 취소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법원이 오늘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일단 기다려봐야 됩니다. 한덕수 총리는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은 홍장원 전 차장. 요 두 증인은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신청을 했어요. 증인으로 신청해 주세요. 우여곡절이 좀 있었죠. 요걸 놓고. 그리고요. 오후 7시 오늘 가장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후 7시에 증인으로 나오게 돼 있는데 조지호 경찰청장. 여기는요. 국회 측, 윤석열 대통령 쪽 동시에 다 신청을 했어요. 채택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조지호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당히 불리한 진술들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 지시했습니다. 이거를 진술한 거예요. 여러 차례. 이거거든요. 이 상황이고요. 오늘 이게 앞서서 며칠 전 그리고 그 앞서서 조지호 청장과 관련돼서 뭔가 좀 설명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 대통령이 6번이나 전화 와서 국회의원들 체포하라는 지시도 거부하는 등으로 오히려 계엄군의 실행 행위를 도와준 게 아니라 사실상 방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1차 봉쇄는 조지호 경찰청장이랑 김봉식의 서로의 상의에 의해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시한 것이고 2차 봉쇄 마찬가지로 포고령을 자기가 보고서 스스로 판단하에 김봉식에게 내린 지시였습니다. 대통령이 2차 봉쇄를 하라고 어떠한 지시도 내린 바가 없습니다. 자, 손석 변호사. 조지호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한 진술을 계속 내놨어요. 그리고 내용도 좀 공개도 됐는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왜 조지호 청장을 증인으로 신청을 한 건지 어떤 진술을 오늘 기대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두 가지로 보면 되는데 예. 하나는 이게 우리 헌재가 불법을 해가지고 수사 기록을 이게 불법으로 송부를 받아버렸잖아요. 그리고 형소법이 개정됐는데 이걸 증거로 쓰겠다는 거예요. 예. 그럼 조지호 청장이 안 놓으면 예. 검찰 조서가 증거가 돼버려. 그러니까 헌재가 검찰 조서에 대해서 증거로 채택을 하겠다는 상태인데 예, 조사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증거가 되기 전에 조지호 청장이 나와서 그거를 깨는 진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뜻입니까? 그렇죠. 제 말은 그게 조서가 증거로 안 쓰이면 예. 굳이 부를 필요 없죠. 안 놓으면 증거 안 쓰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증거로 써지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불법인데 하여튼 그게 되니까 불러서 그걸 탄핵을 해야 되잖아요. 예. 이거 하나가 이게 가장 주된 이유고요. 예. 하나 더 본다면
조지오 이분이 6차례 대통령 통화받았다고 했는데 예. 그때마다 이게 대통령이 뭐 그냥 화내면서 빨리 뭐 잡아야 체포해 불법이야 이렇게만 했다는 거고 본인이 뭐라고 대답하고 보고하고 뭐 구체적인 통화 내역 이게 조서에 없어요. 예. 조서가 너무 허접해. 한마디로 이게 내용이 황당해. 예. 따라서 이게 조서만 가지고 진실이 안 나와요. 근데 똑같은 말을 6번 했다는 거예요. 체포해. 그럼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걸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다. 구체적으로 이게 그러면 그때 뭐라고 복명 답을 하고 어떻게 보고하고 좀 이게 구체적으로 탄핵하기 위해서 오늘 부른 거예요. 오늘 7시예요. 아직 시간 안 났는데 7시부터 한 최소 2시간 이상은 진행되겠죠. 좀 늦게까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오늘 가장 주목을 받는 증인이에요. 이런 상황에서요. 조지오 청장이 검찰 조사에서 얘기했다는 내용이 좀 추가로 알려진 게 있어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뭐 여러 차례 통화했는데 그 통화 내역의 골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의원을 끌어내라 지시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계엄 해제가 국회에 됐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은 오전 5시입니까? 이제 계엄 해제가 완전히 끝난 뒤에요.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과 2통화 정도를 더 했다는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제 조지오 청장이 뭐라고 설명을 하면서 죄송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지시를 본인이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런 뜻의 죄송하다는 말 같은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반응이 수고했다. 덕분에 빨리 끝났다. 요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조지오 청장은 이거 뭔가 뼈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또 검찰 조사에 얘기했다는 거예요. 김선희 변호사. 예. 덕분에 빨리 끝났다. 근데 조지오 청장은 뼈가 있는 말이다.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상황의 맥락을 한번 보시면 예. 당연히 저거는 비꼬는 말이고 뼈 있는 말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비상계엄을 해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했는데 예. 그것이 안 된 거잖아요. 그 조지오 청장이 제대로 그걸 지시를 제대로 안 했기 했다. 때문에. 예. 그래서 덕분에 빨리 끝났다. 그건 뭐냐면 계엄을 더 길게 해서 소기의 목적들을 달성하려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된 게 당신 때문이야. 이건 칭찬이 아닌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예. 당신 때문에 나 망했어. 이런 얘기를 비꼬아서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얘기도 검찰에서 나오는데 아마 오늘 조지오 청장이 헌재에서 증언을 할 때 이런 질문도 나올 거예요. 아마도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은 그렇게 비꼬는 맥락이 그렇잖아요. 보세요. 알겠어요. 그럼 서정욱 변호사는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똑같은 말을 김봉식 서울청장도 했죠. 예. 잘했다. 이게 경찰이 이걸 시위대도 오고 많이 하는데 질서를 유지 잘하고 이게 국회의원들 통과시켜주고 잘해서 이게 계엄이 빨리 끝났잖아요. 그걸 격려한 거지. 이걸 갖다가 비꼬았다고. 그럼 김봉식 청장한테는 뭐라고? 두 분은 완전히 다른데 이거 아마 오늘 저녁에도 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과 설명이 있을 텐데 이건 기다려봐야 됩니다. 아니 근데 지금. 김봉식 서울청장은요. 예. 기본적으로 진술과 태도가 대통령에게 유리한 쪽으로 좀 바뀐 증인이에요. 근데 그거하고 같이 똑같이 해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지금 기본 전제를 좀 잘못 놓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말씀 보면 네. 증인이 많은데 이쪽은 윤석열 대통령의 유리한 증인, 약간 그렇죠. 불리한 증인 네. 막 이렇게 좀 나눠져요. 지금 오늘 상황이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헌재에서 증언을 하고 있는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 오늘 국민의힘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뭔가 공개하고 또 홍장원 전 차장도 오늘 뭔가 얘기를 좀 해요.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증인인 홍장원 전 차장의 22시 43분 본청을 나서는 것이 보입니다. 메모를 작성했다는 장소와 시간도 본인의 진술과 전혀 다르다면 과연 그 메모가 진정한 것인지 그리고 체포 명단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2차 출석하고 틀이 달라진 거 없고요. 물어보시는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답하고 기억나는 대로 잘 얘기하고 나오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메모 실물 직접 가지고 나오셨을까요? 네, 갖고 나왔습니다. 국정원 CCTV 공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적절한 시점인가 한번 묻고 싶네요. 네, 혹시 비상계엄 직전 이재명 대표나 한동훈 대표 연락했던 적 없습니다. 자, 손정혜 변호사. 지금 전 여당에서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이 이게 계속 달라지고 있다. 뭐 이러면서 특히 저 CCTV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메모를 했다는 건데 그 메모했던 장소가 조금씩 바뀌었어요. 설명이죠. 그 부분을 파고든 CCTV 공개였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일단은 홍장원 진술이 대통령 측에는 굉장히 불리한 증언이고 특히 이 탄핵과 관련한 어떻게 보면 촉발점이 된 주장이었기 때문에 홍장원의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기 위한 시도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초의 헌법재판소에 나온 증언과 관련해서 일부 시간과 동선과 그리고 그 메모를 작성한 경위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어떤 행위와 관련한 일부 불일치한 진술이 있기 때문에 거짓으로 말하기 때문에 말이 바뀌는 거 아닌가라는 게 이제 대통령 측의 공격사항, 신빙성을 낮추는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설명 일부가 좀 달라졌다. 네, 바뀌었다, 행위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홍장원 차장은 2차 증인신문에도 적극적으로 본인이 이제 참여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히면서 예. 나에게 AI와 같은 기억력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는 취지로 그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재현할 수는 없지만 주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거짓 없이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는 보좌관들도 있고 관련된 부분에 대한 해명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오늘 증인신문 때에 나섰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목적은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재판관들이 도저히 믿기 어렵다라고 판단할 만큼 이제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내릴 수 있느냐 아니면 주된 취지는 요지는 이해가 되고 일부 불일치한 진술의 경위가 기억의 오류라든가 그 당시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요소들이 있다. 이 두 가지 지점에서 지금 오늘 치열한 공방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손혁 변호사, 오늘 그러니까 지금까지 홍장원 전 차장이 뭐 조사에서 한 것도 있고 특히 헌재 나서 한 얘기에 대한 이 진실성, 신뢰성을 판단을 하는 마지막으로 판단하는 날이군요. 지금 이게. 지금 이제 저 진술이 하나도 이게 일치하는 적이 없어요. CCTV하고요. 새로 본인이 새로 해명한 것도요. 전부 이게 그 국정원장 공탁하고 집무실이 예. 전부 CCTV하고 안 맞아요. 그리고 이게 최종은 집무실에서 서서 적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집무실에 서서 적은 그 메모지 1차, 2차 4개 중에 그 앞에 2개 있죠. 예. 이건 아직 공개를 안 해요. 최종적으로 이게 4번째 필적이 가필된 거 있죠. 예. 이것만 지금 이게 공개하잖아요. 앞에 2개는 어디 갔을까요? 이것도 문제지만 장소가 다 틀린데 문제는요. 예. 이 메모는 증거능력이 없는 게 누구 글씨인지를 몰라요. 지금 이게 홍장원 글씨가 아니다. 가필된 게. 예. 이런 게 의혹이 많고 필적 감정을 해봐야 된다. 지금 벌써 의뢰한 데도 많아요. 예. 따라서 이게 뭐 혹시 박선원 의원의 글씨인가 처음 공개한 또 이게 홍장원 글씨가 맞나? 예. 오른손 왼손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메모에 누가 썼다는 게 이름이 없잖아요. 문서라는 거는 작성 명의자가 없으면요. 예. 증거를 쓸 수가 없어요. 지금 누구 글씨인지 모르잖아요. 보좌관에게 밝힌 지금 한동훈 친구라고 또 이게 질문하고 있잖아요. 속보가 뜨지 않습니까? 예. 그 보좌관이 한동훈 대표 친구냐? 이러면서 그 보좌관 이름도 아직 조사는 했지만 공개는 안 돼 있고요. 누구 글씨인지 모르는 괴문서 메모잖아요. 예. 이게 홍장원 글씨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다른 사람이 썼으면 어떡하죠? 이거는 증거를 못 쓰는 거예요. 일단 그거에 대한 오늘 확인 또 질문 답변 이게 또 지금 진행 중일 거예요. 요 내기 역시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숨어라! 누군가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에게 계엄 선포 당시입니다. 숨어라! 큰일 난다. 숨어라. 그러면은 이와 관련돼서 이게 지난해 12월 6일이에요. 그러니까 계엄 선포되고 해제되고 이게 좀 정리가 된 며칠 뒤에 한동훈 전 대표가 한 말인데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된 상황일까? 그때는 이게 정확하게 다 뭐가 충분히 설명이 안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죠.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 역시 이런 거와 관련 좀 돼 있는 거거든요. 다. 자, 그런데 책 내용이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오늘 알려졌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우선 책 내용의 첫 번째입니다. 계엄 발동 직후 여의도로 가던 중, 그러니까 여의도로 가는 거는 계엄 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여의도로 가는 거죠. 국회로. 가던 중에 여권 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이런 내용. 여권 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대요. 그때 당시. 그럼 계엄이 선포된 지 직후예요. 얼마 안 될 시간이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체포되면 정말 죽을 수도 있다. 즉시 은신처 정해 숨고 휴대폰도 꺼라. 가족도 피신시키는 게 좋겠다. 뭔가를 알고 있는 인사가 이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거예요. 지금 김상희 평론가. 네. 여권 인사가 뭔가 미리에 알려줬다는 거는 이 여권 인사가 뭔가를 알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 그렇죠. 당시에. 예. 그 당시에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상황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한동훈 대표가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정보를 누군가에게 얘기해줘서 뭐 그 목숨을 구하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 정보를 미리 줬다. 예.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그러면 왜 특정하지 않고 여권 인사라고 얘기를 하느냐. 예. 그거는 취재원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인물이 누군지 모르겠으나. 그렇죠. 그러나 여권 인사라고 또 얘기한 이유는 또 뭐냐면 신분이나 지위나 이런 거는 충분히 갖추고 있어서 신뢰할 만하다는 이야기를 또 하고 싶고. 계엄 선포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렇죠. 누군가다. 그럴 만한 사람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도 취재원은 보호해야 되겠다는 어떤 일반화의 단어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또 다른 내용이 하나가 더 책에 담겨 있다 그러죠. 이 내용 좀 보겠습니다. 역시 책 내용 중에요. 그러니까 계엄 선포 다음 날이니까 12월 4일이에요. 그때 당시에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때 굉장히 이게 크게 보도가 됐었는데 면담 중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전 대표가 물어봅니다. 아니 당대표, 그러니까 본인이죠. 당대표를 왜 체포하려고 했습니까? 이렇게 묻자 윤 대통령이 얘기해요. 그런 사실 없다. 하려 했다면 방첩사를 동원했을 텐데 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부인하면서 얘기했대요. 방첩사 얘기를 꺼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만 해도 방첩사 얘기가 나오지 않을 때였어요. 그런데 이 책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방첩사 얘기를 그때 꺼내놨다는 거예요. 손정혜 변호사, 이건 무슨 상황입니까? 방첩사에 여인영 전 사령관이 체포 지시가 있었다라는 다수의 진술도 있습니다. 결국 그 진술이 진실에 가까운지는 재판관들의 판단의 영역이고 전제를 해서 실제 방첩사에 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말씀드리면 이것은 윤 대통령의 심리적인 방어 기제가 그대로 표출된 거다고 보입니다. 애초에 이 계엄과 관련해서 압박용이거나 계몽적인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실제 집행 의사가 없는 계엄이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어떤 표현을 썼냐면 내가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결권을 방해하려면 단전단수 지시부터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진술을 했는데 예. 뒤이어서 소방청에 단전 단수 문건이 존재했다거나 단전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또 후발적인 어떤 진술이나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체포하지 않았어,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어라고 강한 부정을 하면서 내가 만약에 했더라면 이런 조치를 했을 거라는 심리적 방어 기제에서 툭 튀어나온 변명이 아니었을까, 그런 해명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일방적인 주장일 그렇죠. 수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본인은 적은 내용이에요, 책에. 네, 또 윤 대통령과 현재로선 사이가 굉장히 적대적인 아. 관계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서 그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 계엄 사건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대통령이 구국민 담화를 했을 때 한동훈 전 대표가 여당에서 가장 앞서서 이것은 내란죄의 자백과 다름없다. 이러면서 정치적인 공방이 됐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진실은 우리가 파악하기는 어렵고 둘만에 대하였기 때문에 알 수 없으나 만약에 이런 사실이 존재한다면 그럴 가능성인 심리적인 어떤 동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저 당시에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우리가 현장에서 목격한 분들은 누구예요? 수방사하고 예. 특전사의 군인들이에요. 예. 그러면 그게 집중 보도가 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아직 방첩사는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여기는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했고 드러나지 않을 거다라고 믿음에서 예. 저런 얘기를 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게 책 내용이에요.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가 얘기했지만 일단은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책에 적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죠. 이런 그런 걸 좀 감안할 필요도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이런 가운데 이 책 얘기 많은데 손주문, 그러니까 미리 사겠다고 예약하는 거잖아요. 이게 꽤 많다 그러네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워낙 뭐 정치권 주목을 받으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데 28일 공식적으로 나올 예정인데
예약 판매 첫날 뭐 6시간 만에 10,000부가 넘어섰고 실시간 순위 1위 기록했고 그만큼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일각에서는 뭐 야당도 관심이 많은 거 아니냐, 뭐 사다 보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책과 관련돼서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의 등판과 관련돼서 설명을 좀 하신 분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2월 말이냐 3월 초냐에 대해서는 좀 이제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책이 26일 출간되면 또 그 책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시간들도 조금 가진 후에 3월 초에 나오는 것이 맞지 않는 이야기도 있고 그 14일간의 시간이 거의 한 1년 같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예. 이렇게 14일이 길다는 거를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당대표 물러나실 때까지. 그래서 저는 이 책의 내용이 제가 이제 알기로는 그 14일간의 그 이야기가 거의 뭐 핵심입니다. 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담은 그 책이 이제 곧 공식적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그 즈음에 뭔가 활동이 있을 것이다, 재개가 있을 거다, 이렇게 설명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데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맹비난을 오늘 하신 분이 있어요. 심평 변호사는 글쎄요, 뭐라 그럴까요? 한때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꼽히신 분. 근데 그 이후엔 좀 아니다라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아무튼 보수 쪽 인사라고 봐야겠죠. 오늘 뭔가를 얘기합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이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 이제나 저제나 요행수 기다리며 대권 낭인으로 떠들 것이다. 한동훈 전 대표가 대권 낭인이 될 것이다. 요행수나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약간 그거에 대한 이유를 여러 가지를 설명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보수 본산인 TK,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이 지지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한동훈의 깊은 원한을 품고 있다고 했어요. 원한을. 이거 소정욱 변호사. 지금 TK 지역에 원한이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이래 보면 돼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이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은 전부 그 한동훈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있다. 왜? 대통령 구속과 탄핵의 1등 공신이 한동훈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른바 탄핵 반대 이론이 40%면 40%는 게 한동훈은 배신자다. 배신자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탄핵이 누구 때문에 됐어요? 국민의힘의 친한계 의원들이 찬성 안 해서면 이게 탄핵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특히 사실 보수의 텃밭, 본산, 이렇게 꼽히는 TK 지역에서 그런 시각이 강하게 나온다고 좀 설명을 한 건데. TK가 윤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탄핵 반대율이 높으니까 맞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건 100% 그게 확실하고요. 예. 근데 이 책도요. 제가 보기에 전부 혹세무민하는 가짜입니다. 본인도 안 믿었어요. 야, 요즘 세상에 어떻게 여당이 대표를 암살 죽이고 가족까지 잡아였고 이게 독재시대도 가족 건드리거나 암살 재판도 안 하고 이게 본인이 믿었겠냐고. 안 믿으니까 국회로 당당히 갔죠. 진짜 믿었으면 이게 도망갔겠지. 이거는 제가 보기에 대통령을 공개하는 저렇게 가짜고요. 예. 책이 가장 황당한 게 대통령이 밤 10시에 했기 때문에 의결을 못하게 했다고 써놨더라고요. 아니 16번 우리나라 계엄 중에 대통령이 직접 계엄을 기자회견을 하는 거 봤습니까? 원래 계엄은 몰래 전격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다 체포를 해놨고 예. 나중에 그래서 국회 지체 없이 알리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공개적으로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면 실시간으로 여의도에 그때쯤 되면 10시쯤 되면요. 저녁 먹고 그 근처에 많은데 TV로 생중계 되니까 국민들도 막 오잖아요. 예. 그럼 국회의원도 금방 오잖아요. 이게 결이 맞게 한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게 주장을 하고 있다. 이래 봅니다. 김성인 평론가는 네. 특히 이제 이 심평 변호사가 뭐 앞서서도 이 책 내용 잠깐 언급해 주신 거고 아까 두 분 그 말씀하셨는데 특히 심평 변호사가 보수 본산인 TK 지역 주민들은 한동훈의 원한을 품고 있다고 했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심평 변호사가 저렇게 얘기해 주는 게 한동훈 대표가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네, 왜냐하면 홍준표, 심평을 제가 일컬어서 홍신이라고 부르거든요. 홍신. 이 방송에서도 한번 한 것 같은데. 홍신. 네, 한동훈을 띄우는 수호천사들이다. 홍신. 그 신이 뒤에 네, 그 신 할 때 그 수호신이 홍신이다. 저는 이렇게 부르는데. 자, 심평 변호사가 얘기할 때마다 한동훈은 오히려 떠요. 네? 그러면 거의 뭐 엑스맨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자, 보세요. 지금 그 보수의 그 지역에서 굉장히 강한 그 보수 정서가 있는 지역에서 지금 한동훈 대표에 대한 그 지지가 안 나오는 이유는 적전 분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심리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지하고 한동훈은 틀렸다 이거보다는 그
한동훈보다 더 큰 적이 민주당 이재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가 적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동훈 대표가 어느 정도 지금 예. 상황이 적전 분열 양상이 지금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 쪽으로 힘을 많이 밀어주고 있는 것이지 한동훈은 안 된다 이 정서가 센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예. 탄핵이 정리가 되고 인용이 되면 좀 생각들이 좀 지적으로 변하고 감정과 이런 것들은 분노는 좀 사그러들 거거든요. 예. 그때 되면 저는 한동훈에 대한 어떤 TK의 어떤 지금의 정서와 지지율은 전혀 다르게 바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대선에 이길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 훨씬 중요해지거든요. 예. 앞서서 헌재 출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뭔가 자세히 얘기를 하죠. 그리고 굉장히 본인의 얘기의 진실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거기서요. 일단 그 모습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증인이 부여받은 봉쇄의 의미가 국회의원들 출입을 뭐 금지시키라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매뉴얼에 따라서 테러리스트 등 적대적 위협 세력으로부터 국회에 진입되지 못하도록 방어하라는 그런 개념이죠. 예, 맞습니다. 예.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식으로 좀 이렇게 이제 강한 어조가 아니고 예. 그런 부드러운 약간 사정하는 비슷한 느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150 넘으면 안 되는데라고 말했을 때는 제가 이미 안에 있던 상황이었고 들어갈 수 없겠냐. 150명이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직접 듣지는 않아도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서요? 아닙니다.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후에 언론을 보고 이해를 한 거고. 그러니까 취지를 보면은 김현태 이게 특전사 특임단장인데, 그러니까 뭐 끌어내라 지시 이런 거 뭐 들은 것도 없고 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런 거 자기가 인식을 못했다 약간 이런 취지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이게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인데 이 특임단 간부들이 모여 있는 방이었다 그래요. 근데 2월 3일 밤이잖아요. 계엄령 선포되고 나서 이런 얘기를 거기다 쓴 거예요. 본회의장 막는 게 우선이다. 진입 시도 의원 있을 듯. 문 차단 우선이다. 이후 진입 차단 막고. 본회의장 의원이 있을 듯. 근데 아까 보세요. 아까 뭐 보들 동안 알았다 그랬잖아요. 뭐 의원 얘기 뭐 이런 거는. 손정희 변호사?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그럼? 그러니까 객관적인 물증인 그 당시의 대화 내역과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증언의 내용이 좀 불일치하거나 허위 진술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이 대화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김현태 특임단장은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경찰 조사랑은 또 일부 다른 취지로 주장을 했지만 명확하게 진술하고 간 것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지시를 나는 들은 바 없다. 예. 국회 봉쇄에 대한 지시는 받았으나 봉쇄가 국회의원들에 대한 진입 차단의 목적으로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단체 대화방에 올라 있는 저 글은 뭡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위조되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변조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150명을 들었다는 사실과 그리고 이 드러난 대화 내용을 비추어 봤을 때 김현태 특임 장관이 과연 이렇게 진실되게 말하고 갔는가 그런 의문이 제기되는 내용입니다. 소정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오늘 국회에서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뭔가 충돌되는 게 나왔다 지금 저게. 지금 이게 이거 뭐 어떤 건지 저런 걸 단체 카톡으로 이게 다 공유하는 건지 이제 군대 시스템을 잘 모르겠는데요. 텔레그램 대화방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저렇게 공유를 했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문제는 예. 저렇게 실행이 안 됐잖아요. 이렇게 광란의 칼춤이 출 때는요. 아이디어는 이게 여러 가지 놓을 수 있어요. 뭐 단전 단수도 실무자 측에서 메모나 막 이런 아이디어 놓잖아요. 예. 근데 대통령이 지시해서 그대로 이게 실행이 안 됐잖아요. 단전 단수도. 예. 이런 것처럼요. 자꾸 이게 뭐 아이디어나 밑에 사람들이 여러 의견들 이걸 이게 마치 대통령이 다 그대로 지시한 것처럼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고 이렇게 광란의 칼춤이 출 때는 우리가 가짜뉴스하고 이게 헷갈리잖아요. 이럴 때는 실제 이루어진 거 보면 돼. 실제 의원 끌어냈니? 예. 실제 체포 이루어졌니? 예. 실제 단전 단수 됐니?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전부 이게 호수 위의 달빛이야. 이게 실제 이루어진 것만 보면 되지. 제 말 이게 자꾸 아이디어 차원 뭐 노상훈이가 뭐 어쩌고 체포하고 뭐 500명을 격리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이게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김현태 단장과 관련된 게 오늘 국회에서도 하나 상황이 있었어요. 네. 이른바 이제 케이블 타이. 이거 예를 들어서 케이블 타이가 뭐 묶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수갑과 같은 그렇죠. 비슷한 역할도 네. 할 수 있는 이건데 이게 국회에 오늘 등장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여야 목소리가 또 커졌습니다. 그 장면 좀 확인해 보죠.
총 7인의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우리 법률안 김현태 특전사 707 단장이 헌법재판소와 국방위원회에서 이 군용 장구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국회에 가지고 갔던 케이블 타이는 사람 묶는 용도는 절대 아니고 문을 봉쇄하는 용도라고 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코브라 케이블 타이 문 잠그는 용이에요? 자, 갖고 와봐요. 이게 당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무슨 문을 잠궈요? 빠집니까 이게? 빠져요? 네? 이걸 가지고 헌법재판소를 능멸해? 하나 더 줘봐요. 아니 이렇게 마구잡이로 능멸해도 되냐고요? 저거 하나 더. 저 마이크 끄세요. 마이크 끄세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뭘까요? 끄기는. 박선원 의원님, 지금 뭘 가지고 무슨 창의적이야 창의적. 정의하겠습니다. 본인 관련 사항에 대해서 본인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어. 김수환 평론가 이런 모습 오늘 있었어요. 국회에서.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증명할 때 가장 강력한 증명이 뭐냐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문구에도 있죠. Seeing is believing. 그러니까 보는 것이 믿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만큼 믿겨지는, 그러니까 직접 목격한 것만큼 믿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시연을 한 것이죠. 저 케이블 타이를 갖고 나와가지고 저거를 어떻게 문을 잠그냐. 문을 잠글 수 없죠. 저 케이블 타이는 제가 지금 보면은요, 양쪽으로 밀고 닫고 하는 양쪽으로 돼 있는 문을 두 개를 같이 묶어가지고 잠그는 문 외에는 제가 볼 때는 잠글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만 이렇게 돌려서 한다거나 그러는 걸로 저 케이블 타이를 어떻게 잠그죠?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이렇게.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국회 모든 문이 양손 미닫이 문이어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려면 저기 그 잠그는 용도려면은. 근데 저거는 사람의 두 손을 포박하는 용도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의 저항을 막고 체포를 하기 위한, 강제 진압을 하기 위한 용도인 것이다라는 걸 눈으로 보여준 거고, 막연하게 케이블 타이 하면 그게 이제 하나의 쭉 긴 선으로 이렇게 돌려서 끈처럼 묶을 수도 있고 이런 것처럼 착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아예 보여주면 그다음부터는 믿은 사람은 전부 다 그냥 믿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시연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고, 지금 서정환 변호사님이 모든 걸 뭐 결과론적으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호수에 달빛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인을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살인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예? 사회에서 모든 범죄를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사기치려는 사람이 있어요. 요행이 보이스피싱을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요행이 돈을 안 잃고 중간에 잡아가지고 찾았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저는 말씀이 너무 결과론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아까 한동훈 대표도 뭐 당당히 어떻게 국회로 가냐 그러는데 입장이 너무 다른 거예요. 저 그날 밤에 출연 요청 받고 여기 출연하면 계엄사 잡혀갈 거다라고 생각해서 온 가족이 뜯어 말리는데 제가 진짜 안 간다고 하는 게 너무 비겁할 것 같아가지고 간다 그랬어요. 그럼 저는 도대체 뭔가요? 알겠습니다. 네? 정신 이상자인가요? 당시 상황까지 부인의 상황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이제 증인들의 모습, 그리고 어떤 상황 뭐 이런 거 좀 쭉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다음 준비된 이슈는 여야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몇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상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부당하고 편향된 헌법재판소의 행태를 규탄하고 국민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찾아왔습니다. 있다면 대강당 안으로 들어와서 그 행사 준비를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오세훈! 화이팅!
여당에서 최근에 있었던 몇 가지 모습을 쭉 연속해서 전해드렸는데 약간 좀 상반된 모습도 들어가 있어요. 요즘에 국민의힘과 관련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반야대. 이걸 좀 무슨 뜻이냐면요. 주니까 낮이거든요. 낮에는 탄핵 반대를 외치지만 밤에는 옹기종기 모여서 조기 대선 얘기를 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지금요. 지금부터 이 주제 좀 다뤄보죠.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정기남 조선대 개헌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김동원 대변인. 네. 지금 제가 주반야대 이거 설명을 좀 시청자분께 드렸는데 국민의힘 분위기가 지금 그렇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네, 이거는 뭐 전형적인 언론 용어죠. 예, 지금 상황을 이제 빗대서 이 주야 그리고 탄핵 반대 또 대선 준비를 한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저도 기자 생활을 좀 오래 한 편입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어가 많이들 이렇게 기억에 남는 거는 사실입니다만은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실제로 이렇게 밤에 이제 대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분위기가 지금 형성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이제 플랜 B라고 하는 게 있죠. 상황에 따라서 준비를 한다 하는 그리고 또 그거는 개별 후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당의 어떤 지도부라든가 또 이런 데서 자 이제 대선 준비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비대위 회의에도 제가 참여를 합니다만은 그런 것은 뭐 일체 없는 거고요. 당 회의에서는 일제 그런 얘기가 안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뭐 대선이라는 얘기 자체가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헌법재판소의 절차적인 흠결이 너무나 많고 이런 그 탄핵에 기각될 것을 예상하는 그런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에 대선을 준비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탄핵이 인용이 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고.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에서는 대선을 준비하자 시간이 없다 이런 분위기는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개별 후보 입장에서 이따가 홍준표 후보 얘기 나왔으면 준비 다 됐다. 이 북만 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개별 차원에서의 어떤 그 캠프의 대략적인 윤곽이라든가 이런 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당 차원에서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기환 교수님. 그런데 최근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최한 국회에서 열었던 행사장의 모습 그리고 최근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조연설자로 초청돼서 참석했던 그 행사장 거의 여당 의원들 절반, 절반 그리고 한 행사는 특히 김문수 장관이 참석한 행사는 절반 이상 굉장히 성황이었다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모습은 뭘까요, 그럼? 그러니까 벌써 이미 주반 야대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지금 당내에서는 논의가 안 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신전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번에 오세훈 서울시장 그 행사에는 약 48명. 어제 뭐 김문수 의원 그 참석했던 행사는 아마 뭐 여당 내 지금 지지율 1위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 60여 명에 달하는 의원들이 대충 참석했던 계산되기는 57명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의원들의 마음은 지금 콩밭에 가 있는 거다. 자, 그런데 앞서 뭐 대변인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정말 지금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국민의힘이 보여준 모습은 뭐였습니까? 아니 지금 뭐 이를테면 내란 동조정당이라는 당의 어떤 비판도 받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이른바 반탄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대선을 얘기하면 안 되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아마 지금 하는 모습 보면요 헌재 판결에도 승복하지 않을 태세입니다. 그거 뭐 승복해서 뭐 합니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복위를 외쳐야죠. 그리고 또 부정선거 할 건데 뭐하러 합니까? 이런 지금 논란에 휩싸일 정도로 국민이 보여준 모습은 대단히 실망스러웠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기 대선이 거의 현실화되다 보니까 현역 대선 후보들을 중심으로 나름 지금 준비에 들어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주반 야대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심지어는 친탄파 후보, 반탄파 후보. 탄핵을 찬성하는 후보군, 탄핵을 반대하는 후보군까지 나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여당 분위기에 대해서 여기도 아주 상반된 분석, 견해를 말씀하셨어요. 김동원 대표. 네,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가 한편으로 이해는 됩니다. 네, 지금 이제 탄핵에 대해서 반드시 인용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탄핵 동조 정당이라고 이렇게
딱 규정을 하면서 그것도 어차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프레임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이 사기 탄핵이다. 아까 예. 헌법재판소의 그 절차적인 하자가 굉장히 많죠. 일일이 열거할 정도를 넘어섰는데요. 이건 사기 탄핵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이거 어차피 프레임 전쟁으로 가면요,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탄핵에 계엄에 동조를 하는 계엄 동조정당 아니라 야당이 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뭐 대부분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글쎄요, 지금 여론조사를 보시면은 만약에 우리 국민들께서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탄핵 동조 정당이라 탄핵 정당이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그거에 공감대를 형성을 해 주시면은 그런 여론조사가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팽팽하게 어차피 이 진영 논리로 진영 싸움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보다 객관적으로 표현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시작부터 치열하게 또 한 번씩 하셨어요. 이런 가운데요, 대선 주자로 꼽히신 분들 굉장히 분주합니다. 그리고요, 어제인가요, 홍준표 대구시장 요즘에 언론에 많이 나오죠. 인터뷰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목소리 계속 내고 있는데 본인과 관련해서 자세히 얘기를 좀 내놨습니다. 이것도 조기 대선하고 관련이 좀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그걸 대선 염두에 두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이후로는 늘 대선 후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당장 대선에도 우리는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지금 와서 뭐 뜬금없이 곧 탄핵 대선에 있으니까 준비하는 거 아니냐. 이미 준비를 다 해놨어요. 네. 정기현 교수님, 이미 준비 끝났다. 내가 꼭 조기 대선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다. 나는 대선 항상 후보였다. 준비 다 됐다. 언제든지 된다. 이거잖아요. 이 자신감의 근거는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어쨌든 대선 후보를 경험했던 당사자다. 자, 이를테면 2017년 대선을 치렀던 사람입니다. 예. 그 당시 한나라당 후보로 대선을 치렀던 경험. 그때 본선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60일이라고 하는 대선 선거운동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경선 치르기도 촉박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대선을 직접 치러본 경험을 가장 강조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대선 후보 해봤죠. 당대표 해봤죠. 또 전통적 지지층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TK에 지금 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전통적 지지층을 상대로 해서 가장 본인이 경쟁력이 있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자, 그러나 어찌 보면 자칫 잘못하면 홍준표 대표의 저런 자신감이 근자감이 될 수도 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 될 수도 있다. 왜?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탄파냐 반탄파냐 갈라지고 있고 과연 이번 12.3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의 정확한 입장을 모시고 앞으로 보수의 재건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면 과거에 흘러간 뭐 이를테면 후보 뭐 이런 정도로 흘러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 홍 시장의 모습이 이런 비슷한 설명 그리고 공개적인 발언 이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시는데 이미 사실상 조기 대선 열리면 본인은 뛰어들겠다라고 밝힌 상태죠. 그리고 요새 굉장히 일정이 분주해요. 유승민 전 의원 얘기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이런 선거나 무슨 정치 스케줄을 떠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제 사이에 이렇게 오해가 쌓인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 제가 이런 이야기를 딴 데서도 많이 했는데 그분하고 쌓인 오해 그런 거를 언젠가 진짜 인간적으로 좀 풀고 싶다. 그런 마음은 늘 가지고 있었죠. 김동건 대표님. 그러니까 저 말의 취지를 들어보니까 이른바 그동안 유승민 전 의원을 딱 옥죄고 있었던 그 배신자 프레임을 좀 벗어나고 싶다. 이거 같은데 과연 이게 지금 가능할지.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오해를 풀고 싶다. 그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날 수 있을지 이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저는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 주위에 있는 이른바 아주 이전의 용어로는 친박 인사들을 제가 몇 분을 이렇게 아는 분들 취재를 해보면은 그분들이 갖고 있는 이 배신자에 대한 서운함을 넘어서 거의 다시는 상종 못할 정치인이다 정도까지 간 셈이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유승민 원내대표 당시에 그것도 국회 원내대표 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말부터 사실은 두 사람의 간극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얼마든지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구라는
네이밍을 쓰면서 마치 박근혜 이 대통령 그 세력들을 허구를 만드는 거짓말쟁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 뉘앙스를 풍긴 것이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글쎄요, 배신자 플레임을 벗는다. 본인의 희망사항이겠죠. 반드시 그 강을 건너야 목적지를 갈 수 있는 절박함이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현실은 저는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분주해요. 이른바 여권 내에 대선 주자급 정치인으로 꼽히신 분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분주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권 대선 주자와 관련해서 최근에 자꾸만 이름이 언급되는 인물 한 명, 명태균 씨입니다. 뭔가 또 본인이 하나 자기의 생각을 밝혀요. 이건 뭔가 경고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이게 오늘 공개됐는데 뭐 이 내용을 작성하기는 지난 17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이제 변호인을 통해서 이게 오늘 공개가 됐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골에서는 돼지를 잔칫날에 잡는다? 누굴 겨냥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또 합니다. 조기 대선이 만약에 확정이 되면 오세훈, 홍준표를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소할 것이다. 여기 이제 감정이 뭔가 묻어나죠. 지금 저런 말 자체예요. 그리고요, 명태균 씨 변호인이 또 얘기를 합니다. 저 두 인물과 관련해서요. 오늘입니다. 들어보시죠. 그런데 거짓말을 하고 있죠. 거짓말 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고소까지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진술이 자꾸 변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혹시 그걸 반박할 진술을 일관되게 하셔야지 왜 진술을 자꾸 변경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정진환 교수님, 홍 시장, 오 시장 관련해서 명태균 씨 변호인이 계속 얘기를 해요. 지금 뭔가 의혹적이잖아요. 계속 이게요. 본인도 주장을 하면서 지금 만약에 두 인물 홍 시장, 오 시장이 만약에 조기 대선이 만약에 열렸을 경우 도전을 할 경우에 이거 명태균 씨의 이런 이 주장과 계속 뭔가 문제 제기하는 거 이거 어떻게 영향을 줄 거라고 봐요? 여당 내 대선 후보 경선에 상당한 그 파열음을 낼 가능성이 높다. 이른바 명태균 그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요, 저 명태균 씨가 얘기했습니다만 사실 이 고소 고발은 홍준표, 오세훈 후보가 건 겁니다. 자, 지금 구치소에서 명태균 씨는 갇혀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고소를 한 사람은 홍준표, 오세훈이란 말이에요. 예. 두 후보가 왜 본인과의 무관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고소를 한 겁니다. 예. 자, 여기에 명태균 씨는 3일 동안 잠을 못 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동안 나는 전략가고 뭐 여론조사 전문가고 1급 브레인으로 칭송받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손절하려고 나선단 말이에요. 왜? 본인들에게 영향이 미칠까 싶으니까 결국 오세훈, 홍준표 후보가 급격하게 손절하면서 고소까지 하는 마당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래? 그러면 잔칫날 돼지 한 마리 잡아야지. 이런 발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본인이 자, 그동안 정치인들이 많이 거론됐습니다. 예.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이준석 당대표 예. 거론됐습니다. 그분들하고 지금 확정이 됩니까? 그분들은 그러네요. 명태균 씨를 자극하지 않습니다. 별다른 반응이 없네요. 반응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두 분은 여당 내 지금 조기 가열되고 있는 조기 대선 분위기와 관련해서 두 분이 극구 명태균 씨와의 관계를 단절하려고 하고 급기야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상황. 예. 이 상황에서 본인 입장에서는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다 보니까 아마 저렇게 고소를 미리 예고하는 그리고 여당 내 당내 경선에 폭탄이 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홍준표 시장과 오세훈 시장의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그렇게 말할 기회가 좀 있었거든요. 보시죠.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피해자지. 근데 그때 말 안 하는 거는 윤석열 후보 정권 출범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네. 묻어두자. 그리고 내가 문제 제기 안 했죠. 명태균은 자기가 한 번 전화한 사람은 지 사다예요. 과대망상증이야. 네. 하여튼 뭐 이 문제에 답변에 시간을 많이 할애할 가치도 없습니다. 한 사기꾼이 물건 팔러 왔다가 실패하고 쫓겨난 거예요. 그다음에 각각 이런 반응이 있었는데 김동원 대표. 네.
명태균 씨께서 계속 이제 의혹 제기 주장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대선 주자들의 어떤 행보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지율 이런 거에 좀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아니면 뭐 무관한 걸 정도 봐야 되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 원래 이 독한 개는 짖지를 않는 법입니다. 결정적일 때 한번 물고 하지 이렇게 이 대선이 확정되면은 너희 둘 가만히 안 둘 거야라고 계속 지금 이게 비유하자면은 짖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기에 또 다른 등장 인물 김모 회장이라는 분을 제가 잘 모르면은 그냥 피상적으로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제가 속속들이 다 알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까도 태산명동의 서일필이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방금 전에 김모 회장 말씀한 오세훈 시장과 관해서 명태균 씨가 주장하는 내용에 등장하는 그렇습니다. 인물. 네, 뭐 이름을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3,300만 원을 줬다고 하는 그분이죠. 그런데요, 바로 그분이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분은 지금 아주 정상적으로 뭐 검찰에 불려다니고 뭐 이런 그 생활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분인데요. 고소 취하를 제발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라는 것이 바로 그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유 자꾸 이렇게 크게 하지 말고 이 오 시장이 나를 고소를 했는데 그거를 좀 취하를 하게 당신이 좀 중재를 서라 이렇게 하는 얘기를 바로 이틀 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확전이 되면 될수록 자기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또 어제도 마찬가지로 또 그쪽에서 하나 언론 플레이를 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식당 예약을 오 시장의 측근이 이름으로 얘기를 했고 또 문자도 보냈다라고 했는데 오늘 바로 그것은 서울시에서 얘기를 했죠. 예약자는 바로 시장에 운전하는 분의 이름이었고요. 문자를 보낸 사람은 수행실장이었습니다. 당시 지금 현재 정무특보로 있는 이거는 뭐 실명으로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박찬구 정무특보입니다. 이런 분들은 시장에 늘 수행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식당을 예약을 하면은 그 이름으로 하고 그리고 시장을 모시고 있는 아무개입니다라고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마치 어제는 이 두 사람을 아주 그 거대한 음모에 새롭게 등장하는 두 사람의 그런 등장인물로 삼았는데요. 이거 참 내막을 알면은 이게 이렇게 절박하구나. 명태균 그 분이 이제는 자기가 곧 사법 처리를 당할 지경이니까 고소도 취하해라. 바로 저는 역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독한 게 절대 짖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좀 이렇습니다. 지금 계속 뭐가 또 얘기는 하고 있고요. 계엄이 대운이라고요? 계엄 선포된 게 누구한테는 대운이 든 거라고? 이런 맥락의 얘기를 오늘 하신 분이 있네요. 일단 그 목소리부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는 것을 보고 미쳤다. 이렇게 첫마디 하면서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게 이재명 대표야말로 진짜 대운을 타고났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에 출마할 거고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은 가장 유력하다. 대통령이 당선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기랑 교수님, 박주현 의원의 분석인데요. 생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한 게 생각해보면 이재명 대표에겐 대운이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비상계엄, 내란 사태 이런 것이 갖는 그 엄중함을 생각하면 그 와중에 대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12.3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 이걸로 이 정치 구단이라고 하는 박지원 의원 눈에는 윤석열 폭망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비상계엄 저 실패 끝난 비상계엄. 그럼 더 이상 국민의힘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이어서 2번 연속 대통령이 탄핵되는 아마 정당이 될 거야. 자, 그러면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되든 해보나 마나 싸움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런 속에서 그러면 야당의 대통령 후보는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보면 굳건하게 서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지난 대선 때 0.73%라고 하는 아주 아슬아슬한 격차로 졌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당선은
따놓은 당상이구나. 예. 이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요. 그 당시 야권에서는 뭐 저기 이 대운을 지금 박지원 대표는 의원께서 얘기했습니다만 예. 일반적인 야권에서 뭐라 했냐면 야 이재명 대표가 전생에 뭔가 나라를 구해도 2번 구한 거 아니야? 이런 운이 오는 거 아니야? 예.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계엄과 관련해서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지금 이렇게 좀 대운이라는 표현을 했다는 건데 박지원 의원이 또 다른 얘기도 해요. 이거 좀 약간 결이 다른데요, 목소리가?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이재명 대표가 대운을 타고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접전을 예상하셨어요.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그건 현재 진영 논리로 확 갈등, 대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미국처럼 진영 논리, 갈등, 대결이 딱 우리나라에도 지금 현재 와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 정치가 항상 대결, 갈등은 있었지만은 이렇게 극심한 적은 없어요. 김동원 대변인께요. 대운하고 조기 대선 열리면 박빙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겁니까? 글쎄요, 결이 좀 다르죠. 예, 저는 사실 대운을 타고났다라고 하는 분치고 잘된 사람을 주위에서 별로 못 봤습니다. 예, 대운에 의지하는 또 대운의 어떤 그 신빙성을 갖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기초 체력이 허약하다는 증거가 되는데요. 박지원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전 대표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 저는 뭐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어떤 맥락에서 무슨 생각으로 이 얘기를 지금 꺼내왔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의 어차피 지난번 총선에서도 이재명 그 세력, 이재명 대표의 은혜를 입어서 공천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분도 조금 위험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정동영, 박지원은 살려줍시다라고 했던 그 내부 전언을 제가 들었는데 이런 면이 있겠죠. 일단 가장 대권에 근접한 게 뭐 이재명 대표인 것만은 뭐 불문의 사실이기 때문에 이 대운이란 말을 기분을 축혀주면서 그래도 다른 후보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것이죠. 이게 51대 49의 접전이라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더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쉽게 이 대권을 움켜쥔 거하고는 지금 상황이 뭐 너무나 많이 다르죠. 그거는 뭐 전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탄핵 반대 집회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그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데요. 바로 지금 박지원 대표 정치 구단이라고 하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렇게 대운을 타고났다라고 하면서 슬쩍 이렇게 올리는 그 제스처를 하지만 그래도 당신이 대통령 되기에는 산 넘어 삼입니다.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같이 동시에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그야말로 글쎄요. 정치 저는 구단이라고 인정을 별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두 가지 포석을 다 노린 거다. 그래서 접전에서 만약에 안 돼도 거봐라. 이 게임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밑자락을 까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량 교수님, 혹시 대운 얘기를 꺼낸 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계엄 선포가 없었다면 지금까지 없이 그냥 쭉 정상적인 그런 상황으로 지금 쭉 정치권이 굴러왔다면 어차피 선거법 재판으로 이재명 대표가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계엄을 함으로써 이제 그게 뭔가 흐트러지고 약간 뭔가 스케줄이 꼬였다. 약간 이 뜻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만약에 비상계엄 이른바 내란이라고 하는 삭대가 없었다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어쨌든 3월이든 4월이든 열리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대법까지 언젠간 나오는 거죠. 나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상적인 스케줄 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과연 대선을 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으로 선거법 재판 때는 치명상을 느낄 수 있는 건데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본의 아니게 벗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것을 아마 그 어떤 하나의 대운이라는 표현으로 묘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운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계엄과 관련돼서 그런 표현이 나와서 또 오늘 좀 많은 분들의 귀를 잡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이 최근에 꺼내놨던 이 발언 아주 논란되고 있어요. 민주당은 중도 보수다. 민주당 진보 아닙니다. 중도 보수예요. 그리고 당내에서는 또 그거에 호응하면서 민주당을 또 합리적 보수라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낳고 있어요. 근데 일단 계속 이 말에 대해서 두둔을 하시는 분들은 과거의 민주당 계열의 민주당이 배치했던 대통령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목소리 좀 들어보시죠. 김대중 대통령께서 97년도 대선 때 출마하기 전에 우리 당은 중도 우파 정당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를 갖다가 우리가 지지하고 옹호하기 때문에 우파고 서민을 위한 서민의 이익을 대변한 정당이기 때문에 중도 정당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입장에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뭔가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이었잖아요. 그런데 여야에서 각각 비판과 지적이 나왔어요. 들어보시죠. 제1당의 이념적 정체성을 가지고 변검 놀이를 하시면 국민들이 결코 이 부분을 그냥 말대로 그렇게 수용하시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소위 이제 보수 정당의 이념과 가까운 법안이라든지 정책들을 저희가 냈을 때 왜 그렇게 결사적으로 국회에서 이걸 막아왔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역시 하셔야 됩니다. 예, 뭐 민주당이 진보적 영역을 담당해 왔다는 건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네. 이걸 하루아침에 중도 보수 정당이다 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정체성이 뭐 단순한 선언으로 이렇게 바뀌거나 이럴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 특히 비명계 중심은 반발해요. 지금 누구 맘대로 그렇게 막 정체성을 바꿔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변검, 이 얼굴을 바꾸는 거 있잖아요. 가면을. 이렇게까지 비유로 나오는데 김동건 대표.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 인사들과 회동하면서 이렇게 포용 행보, 통합 행보 보인다는 평가 받았는데 이 중도 보수 이 정체성 얘기 때문에 이것도 간극이 다시 또 멀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재명 대표의 그 갈팡질팡, 갈짓자 행보는 이렇게 한 손으로 실 수도 없을 상황인데요. 자, 지금 상황에서 왜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를 천명을 했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아까도 나왔습니다만은 계엄 정당, 탄핵 옹호 정당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국민의힘, 지금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을 극우로 계속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그 전략으로 돼 있죠. 국민의힘을 극우로 몰면은 어떻습니까? 중원이 빕니다. 이른바 중도 우파가 뻥 뚫린 상황이죠. 자, 거기에 지금 대략적으로 캐스팅 보트를 주고 있는 35%의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좌파 또 여러 가지 이름이 가능하겠습니다. 우리도 보수 색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슬쩍 던진 겁니다. 자, 이 이재명 대표가 전과 사범인데 그중에 하나가 검사 사칭이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제 하다 중도 보수를 또 사칭을 합니까? 이런 아무리 이 중원이 텅 빈다 손치더라도 국민들의 35%, 45%가 중도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하루아침에 우리 중도 보수파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글쎄요, 공감대가 형성할 국민들 누가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게 자유우파 정당이라면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보여줬던 시장경제를 옹호를 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아까 김부겸 전 총리 얘기 들어봤지만 비명계 인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지적을 해요.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김부겸 전 총리 얘기는 들어봤죠? 이게 선언으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는 당 정체성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김두관 전 의원은 심각한 오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당의 70년 역사를 부정하는 거다. 강경하죠. 정기란 교수님. 이재명 대표로다가 또 말을 약간 좀 주워 담는 상황이 또 오는 건가요? 주워 담을 일 있으면 주워 담아야겠죠. 그러나 자칫 이 당내에서 정체성 논란으로 확산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스럽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재명 대표는 느닷없이 뜬금없이 그렇습니다. 이런 민주당은 중도 보수당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니다라까지 얘기를 굳이 왜 했을까? 나름대로 의도된 계산된 발언이면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내 반발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것이 자칫 그동안 70년 민주당의 역사, 이른바 민주당 하면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실천해 왔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인권, 복지국가, 남북 평화라고 하는 진보에서 보수까지 아우르는 그런 가치를, 보편적 가치를 추구해온 정당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갑자기 민주당은 중도 보수당이다 해버리니까 결국 민주당을 너무 이렇게 좁게 작은 데로 가둬버리는 것 아니냐라는 당의 어떤 정체성 논란으로 확산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국민들이 지금 바라는 것은 이를테면 보수냐 진보냐 이게 아닙니다. 뭔가 가치 일관성을 어떤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정책의 일관성을 보여줌으로 해서 어떤 신뢰 자산을 쌓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불필요한 정체성 논란으로 가지 말고 오히려 어떤 국민들에게 정책의 일관성을 통해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빨리 방향을 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짧게 말씀하세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마도 이재명 대표의 머릿속에는 DJP 연합을 항상 참고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대권의 3수에도 대권을 쟁취하지 못했던 김대중 전 총재의 마지막 승부수가 뭐였습니까? 바로 DJP 김종필과 또 한 분이 있죠. 철광신화를 이는 박태준 회장을 끌어안으면서 이제 DJP를 완성을 해서 마지막 도전에서 성공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재명 대표도 지난 대선에서 0.73%로 실패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두 번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미 DJP 연합이라는 하나의 이 사례 케이스가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을 먹더라도 내가 대통령 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럼 중도 보수를 끌어안으면은 제2의 DJP 연합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고도 충분 조건이 된다라고 아마 머릿속에서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정리 좀 해봤고요. 여기 숙달 전부터 이렇게 집하고 중계를 못 가져서 노력하는 길이 있긴 있었는데 훈련이 힘들고 그러니까 나갈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머니 종종 뵐 수 있었나요? 한 번도 못 봤습니까? 그러면 어머님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못 본 겁니까? 오늘까지 4년째. 10년간 부모님 못 만났다. 북한군의 가혹한 현실. 최근에 북한군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써 있다가 포로가 됐던 북한군인 2명이 얘기를 통해서 이런 게 알려졌죠. 도대체 북한군인들은 어떻게 지내는 건가? 이게 확인이 된 셈이 됐거든요. 이 얘기 지금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전문가 모셨는데요. 문성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많은 분들이 이 얘기가 알려지면서 참 말로 좀 어렴풋이 들었는데 이제 확인된 거 아니냐 깜짝 놀랐다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포로가 된 북한군인 중에서 한 명은 16살에 입대해서 10년간 복무가 이제 거의 끝났다 그러는데 그 사이 부모님 얼굴 한 번도 못 봤다. 뭐 전화 정도만 하고 못 봤다. 그리고 또 한 명은 4년째인데 이제 복무가 4년 됐는데도 한 번도 못 봤다. 어머니만 계신데도. 자, 그러면은요. 이걸 감안하면 북한의 부모들은 지금 러시아 파병된 아들들이 어디로 갔는지 심지어 살아있는지 죽었는데 이것도 지금 모르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럼? 그런 셈이죠. 지금 북한 정권, 김정은 또 러시아 푸틴 그 언제도 이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인정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본인들도 이번 인터뷰 과정에서 나왔습니다만 자기들이 러시아에 가는 것은 유학을 가는 줄 알았다. 훈련을 받는 줄 알았다. 뭐 유학 같은 훈련을 그렇죠? 뭔가를 배우러 간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실제 가보니까 전쟁터더라. 본인도 파병되는 사실을 모르고 갔고 부모님들은 뭐 당연히 알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파병된 10,000명이 넘는 인원 중에 4,000명 가까이가 전 사상이 됐는데 자기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갔는지 못 갔는지 이걸 알 수가 없고 또 아름아름으로 그런 소문들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철저하게 감시하고 통제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지금 아름아름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두 사람의 포로의 입을 통해서 이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그렇게 가혹한 상황 그리고 완전히 철저한 통제 상황이었는데 지금 파병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더 심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이런 가운데 이 포로가 된 북한 군인 2명 한국행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정치권도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들어보시죠. 아, 모르시죠? 여기 와 있는 거. 여기 숙달 전부터 일찍 집하고 준비를 못 가져서 툭이 나지도 않고 그러시니까 깎아진 음식을 못 먹습니다. 라면을 먹고픈데 라면을 못 먹는데 러시아 측에서 포사격을 제대로 안 해줘서 우리가 무모한 희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라면 신청해가지고 대한민국에 갈 생각입니다. 포로들 가운데 대한민국 귀순을 원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이들이 안전하게 귀순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외교부가 아주 적극적인 어떤 입장을 좀 냈죠.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이겁니다. 북한군 헌법상 우리 국민이다. 개인 자유사 존중 이런 얘기. 그리고 한국행 요청할 때 전원 수용이 원칙입니다는 걸 밝혔어요. 자, 문성무 센터장님. 예. 본인들이 보니까 사실상 좀 밝히고 있어요.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거. 근데 이게 일각에서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좀 장애가 있을 수도 있다는데 어떤 게 좀 보입니까? 예, 이제 우선 뭐 포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느냐. 예. 관련 포로와 관련된 제네바 협약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 그 포로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앞서 외교부에서도 얘기를 했고 또 여당 대표도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과거 6.25 전쟁 때도 말이죠. 예. 자유송환의 원칙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곳을 선택을 하면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인원들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원하면 갈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지금 보면요. 파병 사실을 북한도 함구하고 있고 러시아도 함구하고 있고 예. 지금 이렇게 우리 언론에 북한군 포로들이 공개가 되는 상황이면 예. 북한 정권의 행태를 보면 엄청 반발을 해야 되는데 조용하거든요. 아무 얘기를 안 해요. 아무 얘기 안 하거든요. 왜? 시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파병한 걸 지금 숨기고 있는 예, 상황인데. 이걸 문제 삼을 수가 없는 것이죠. 김정은이 속을 부글부글 끓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러시아나 북한이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렇다면 남는 건 우크라이나의 결단이죠.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이 인원들은 우크라이나 포로를 송환하는데 맞교환하는데 사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교환이라는 건 상대방이 응해야 교환이 되는 거 아닙니까? 러시아가 또. 예, 그러니까 파병 사실을 숨기는 러시아와 북한과 맞교환이 과연 성사가 되겠는가? 그리고 이 인원들이 만약에 러시아를 통해서 북한으로 돌아간다면 거의 100% 사망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인원들을 사지로 몰아내는 것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서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그러네요. 우리 정부의 입장과 우리 국민의 정서를 고려해서 아마 선택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전망을 해봅니다. 문성무 센터님 설명 드리니까 큰 장애는 없을 듯합니다. 본인이 희망한다면 이게 가능할 것 같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까 잠시 말씀하셨는데 북한군 당국이 지금 파병된 북한 군인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화면을 잠깐 정리해 볼까요? 이 내용입니다. 일단 보시면 실전 같은 훈련하러 간다. 가보니까 전쟁터라는 거죠. 네. 그리고요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이 있었어요. 무인기. 근데 이거를 대한민국 군인들이 한국 군이 조종하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면서 북한군한테 얘기를 전파했다는 것도 알려지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요 지금 사실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 종전 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당사자인 우크라이나는 쏙 빼놓고요 미국과 러시아가 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그다음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로 요구를 합니다.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 향해서 선거 치르자는 독재자, 그저 그런 코미디언. 이러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허위 공간에 트럼프 살고 있다. 막 서로 치고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우리와 관련된 거는요. 문성무 센터장. 험악해졌어요. 지금 분위기가 미국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 미국은 일방적으로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혹시요.
북한군 포로 문제도 미국이 러시아나 북한하고 논의하고 또 이상한 행동을 벌이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걱정은 없는 겁니까? 그래서요. 이제 결국 이 문제를 러시아나 북한이 문제를 제기를 한다면 예.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파병 자체를 숨겨왔고 그리고 숨긴 이유는 결국 그런 거죠. 이 명분이 없는 전쟁이고 또 국제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러시아와 북한, 푸틴과 김정은이 자 이걸 숨기자 이렇게 서로 담합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트럼프 대통령에게 저 인원들을 우리에게 돌려달라 이런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다고 보고요. 예. 지금 트럼프 협상 방식이 일단 강하게 밀어붙이고 예. 그러면서도 결국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거든요. 예. 아마 제가 볼 땐 아마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문성국 센터장님은 약간 저 긍정적인 측면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두 군이는 아마 한국행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전망을 해봅니다.